자,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시간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봐도 됩니다. 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우리가 대원군이 있었고요.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명사죠. 그죠? 보통명사입니다. 임금의 생부를 대원군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의 장인을 뭐라고 그러죠? 임금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고 임금의 장인을 부원군이라고 그래요. 부원군은 되게 많아요. 수없이 많은 부원군들이 있어요. 임금마다 다 장인이 있으니까, 부인이 있으니까. 근데 임금의 생부는 별로 없어요. 임금의 생부는 그 사람도 임금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연산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원군이 아니잖아요. 성종 이렇게 있잖아요.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니까. 그죠? 이렇게 임금의 아버지는 원래 임금입니다. 임금 이름이 따로 있는데 임금이 아버지면서 임금이 아니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군은 임금의 생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왕위 계승 절차를 밟지 않고 어쩌다 왕이 된 사람이죠. 어쩌다 왕. 그래서 그 어쩌다 왕이 된 사람의 아버지를 뭐라고? 대원군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있고, 이 흥선대원군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을 막았다. 이렇게 압축 요약해 둡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대충 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끝나게 됩니다. 가장 대원군이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게 뭐라고 그랬죠? 경복궁 때문에 양반들로부터도 비난 화살을 받게 되고 일반 농민들로부터도 정부 또 대신들로부터도 굉장히 그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여론 지지율이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낮아졌겠죠. 그러던 흥선대원군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서원철폐, 이것 때문에 재산상으로 또 사회 위신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많이 받은 사립 양반들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대원군을 끌어내려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누가 대원군 탄핵 상소를 올렸냐면 최익현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최익현은 근현대사에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돼요. 언급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 있고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인물들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험을 내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를 심어주자는 의도가 있죠, 원래.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결국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끌어져 내려졌다. 시간을 정리할까요? 1863년에 고종 임금이 왕위에 오르는 바람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쥐게 되죠. 고종 임금이 이름이 이명박이 아니고 복이었어요. 흥선대원군 이름이 뭐라고요? 명복이었어요. 아, 미안해요. 참. 고종 임금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명복. 흥선대원군 이름은 이하응이죠. 세종대왕 이름은 뭐예요? 이도죠. 정조대왕 임금 이름 뭐예요? 산이죠. 그런 것처럼 고종 이름이 뭐라고요? 이명복이에요. 네. 이명복이 왕이 됐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섭정을 하게 됐죠. 대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쥐게 되고 그 섭정 기간이 10년이 넘었어요. 73년에 끌어져 내렸습니다. 알겠죠? 누구 덕분에?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계기로 해서요. 사실은 적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또 누굽니까? 자기의 며느리 명성황후 민비입니다. 민비. 그래서 결국 이제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끌어내려지고 드디어 민비의 시대가 열립니다. 민비. 이 두 사람의 갈등이나 알력 관계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 역사가 지엽적으로 흐르게 돼요. 구조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이 흥선대원군 시아버지와 명성황후 민비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또는 그 갈등의 결과물로 우리 민족이 개항을 당하거나 이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세력 대 세력 간의 충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칫 우리는 흥미 위주로 가다 보면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너무 싸워서 이렇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안 하기로 하고, 어쨌든
권좌에서 끌어내려지고 민비가 명성황후가 권력을 졌어. 죽은 다음에 황후가 됐죠. 그죠? 왕비 민비가 왕이 그 권력을 쥐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씨 정권이라고 합시다. 됐죠? 민씨 정부예요. 그래서 이 민씨 정권이 1873년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예요. 1895년. 자, 우리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의 칼에 죽은 이 사건을 특별히 개념화 시켰습니다. 사건명이 있죠. 이게 뭐라고? 을미년에 일어난 무슨 사변이다? 을미사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을미년 1895년이고 일본 놈들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 우리 왕후가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됐다. 이걸 뭐라고요? 을미사변이라고. 이때까지는 누가 권력을 쥐었다? 민씨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전부 다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대영군의 여러 가지 개혁 정치는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대영군이 외세와 충돌하는 장면, 두 차례의 양요 결과 뭘 세웠다고? 척하비를 세웠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갈 차례예요. 됐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민씨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문을 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흥선대원군과는 다르게 명성황후 민비는 뭐라고요? 개항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1876년에 뭘 단행하게 되었다? 개항을 단행하게 되었다. 연도 몇 년이라고요? 76년이에요. 자, 76년이 무슨 해일까요? 무슨 해일까요? 병자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개항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을 병자년에 맺어진 병자 수호 조규라고도 합니다. 같은 개념, 다른 이름이죠. 개항이라는 이름. 오케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개항은. 이것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병자년이라고 했지만 시간 말고 공간을 중심으로 강화도에서 맺었다고 해서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이걸 이해시켜야 돼요. 개항,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규 막 이름이 여러 개니까.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일본한테 우리가 문을 열어준 그 사건을 지칭할 때 시간 중심으로 보느냐, 지역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용 중심으로 보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876년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일본한테 문호 개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무슨 조약을 맺냐면 아주 안 좋은 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어요. 불평등 조약을. 그래서 이 불평등한 내용을 아주 잘 물어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시험 볼 때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할지 몰라요. 이 불평등한 내용은 뭘 인정한 점? 치외 법권을 인정한 점. 또 이 치외 법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사 재판권이라고 하죠. 치외 법권을 인정한 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치외 법권을 인정한 점은 우리의 사법적인 주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 일본 놈들을 재판할 수 없는 겁니다. 잡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치외 법권이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은 외교관들이에요. 알았어요? 외교관은 치외법권이 인정돼요. 근데 일본 민간인들입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치외법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한테 불평등한 것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도 치외법권이 불평등하게 적용된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미군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파에 의해서 미군이 그 재판을 담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미 헌병대에서 잡아가 버린다. 미 군인들이, 미국 사람들 말고 민간인들 말고 이런 것들이 불평등한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치외법권 이외에도, 치외법권 이외에도 또 이 관세 자주권을 박탈해 갔어요. 관세 주권. 그러니까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게 될 때는 세금을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물지 않도록 관세 주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관세 주권. 그러니까
일본과 맺은 이 불평등한 내용 때문에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무슨 조약이라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사법주권을 박탈당하고 관세주권을 박탈당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해를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도록 영토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영토주권, 관세주권, 알겠어요? 또 취해법권, 사법주권 이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본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약 내용은 원래 12개 조항이 있는데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칠판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따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는 병자 수호조규 말고 이 수호조규 부록이 또 있고요. 부록과 함께 상업적인 측면에서 무역을 할 때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통상장정이라고 그래요. 통상장정. 이 속에서 일본이 서양 제국주의 모방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침략할 여러 가지 부당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대영군 때는 개항을 하지 않았었지만 적어도 민시정권 때 들어와서 개항을 강제로 당하게 되었다. 일본에게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되었다. 알겠죠? 그 이름을 병자수호조규 강화도조약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상 불평등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자, 이렇게 7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개항이에요. 개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개항이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여러분한테 좀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은 이 개항의 의미는, 역사적 의미는 뭐냐? 우리가 개항을 당했다라고 볼 것인가, 우리 스스로 개항을 했다라고 볼 것인가, 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싫은데, 우리는 이렇게 개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억지로 우리나라를 개항시켰으라고 뭐예요? 타율성을 강조했었어요.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역사 연구 주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니야, 우리가 막무가내로 개항을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우리도 내부적으로 개항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개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초기에 개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흥선대원군 때부터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박규수예요. 기억나세요? 또 있어요.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유홍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유대치라고도 하고 유홍기라고 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개화를 해야 됩니다. 서양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보세요. 다 개항을 하거나 근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세가 근대화입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라고 개화를 주장하는 초기 개화파들이 있었습니다. 됐을까요? 초기 개화파들이 이렇게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먹혀들었다.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개항은, 우리의 근대의 출발은 일본 놈들의 힘에 의한 강압적인 힘에 의한 개항을 당한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원해서 한 측면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도대로 개항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일본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봤을 때 강제로 한 측면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타율성이 곧 강제성이죠. 그 강제성 내용이 뭐냐? 운요호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1876년 개항 당하기 전에 1875년에 운요 사건을 통해서 마치 옛날 미국한테 일본이 당했던 그걸 그대로 모방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도 페리 제독이 군함을 끌고 와서 일본 놈들한테 마구 총질을 해대고 군함 한포 사격을 가하고 일본을 겁준 다음에 야, 이런 군함 우리 미국에 엄청 많은데 너네 진짜 말 안 들으면 다 데리고 와서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포함을 끌고 와서 외교를 전개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포함 외교라고 해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포함 외교. 포함이 뭔지 알겠어요? 대포 달린 군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금방 와닿아요. 포함이 영어로 뭘까요? 너무 쉬워요. 총이 영어로 뭐죠? 배가 뭐예요? ship이 아니고 BOAT. 건봇. 외교는 영어로 뭐죠? 디플로머시예요. 건봇,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무슨 외교? 포함 외교. 이렇게 포함 외교라는 강압적인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나라 문을 강제로 열었다라고 보면 우리의 개항은 뭐라고요? 타율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화를 이렇게 일본의 힘과 압박에 의해서 강제로 근대화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일본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빠지지 말자.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일본은 강압과 일본의 요구에 맞는 이런 불평등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흐름, 세계화의 대세 이런 데 따르려고는 우리의 개화의 주장이 먹혀들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빨이 먹힌 점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고종임금이나 명성 민비도 개화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제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 때가 됐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했다 이렇게 봐요. 요즘 절충.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개화는 뭐라고요? 자율적인 면도 있고 타율적인 면도 있다. 이중성이 있다. 우리가 하려고 한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약속인 우리는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서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강제로 불평등하게 맺어진 면이 있다.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됐을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 근대화 개항입니다. 자, 그래서 70년대는 이 개항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라서 봐야 됩니다.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라고 그랬으니까 70년대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가 되면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점점 가지수가 많아져요. 여기서부터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80년대가 되면은 일본한테 문호 개방을 한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와의 조약이 체결되게 돼요. 누구랑 조약이 체결된다고요? 서양과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미국과 조약이 체결됐어요. 이게 언제냐? 1882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은 게 언제라고요? 1882년. 지금 몇 년쯤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이니까? 네? 몇 년쯤 지났어요? 130? 135년? 135년? 꽤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온 놈들이 누구라고요? 미국이었고, 미국.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가 원해서 끌어들인 면이 있어요. 알겠죠? 이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게 당시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이가 조선 책략이라는 서적을 하나 받아왔어요. 이 조선 책략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청나라 사람인 황준, 이름이 좀 지나갔죠? 셴, 황준헌이에요. 우리 한자로 쓰면. 이 황준센이 조선 책략을 써줬는데 이 황준센이 1880년에 갔던 김홍집에게 2차 수신사 김홍집에게 줬어요. 야, 너네 읽어봐. 이거 우리 청나라의 기본 전략이야. 그 전략 내용이 뭐냐면 조선 너네 큰일 났다네. 너네 지금 완전히 러시아한테 먹히게 생겼어. 러시아라는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 아냐. 그들 별명이 북극곰이야. 알았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만평이나 카툰 외국 시사 만평 이런 거 보면은 러시아는 곰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곰. 그래서 러시아를 북극곰으로 통칭했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이 북극곰 러시아가 너네 조선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우리가 알려줄게 라고 방아책을 써줬습니다.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이라고요? 러시아예요. 이 아자는 그 당시 러시아를 우리가 한문으로 쓸 때는 러시아라고 쓰지 않고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뭐라고 부른다고? 아라사. 프랑스는 한자로 뭐라고 했죠? 불란서 그랬거든요. 불란서. 그래서 불란서 이렇게 썼어요. 러시아는 뭐라고? 아라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라사를 방어하기 위한, 즉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외교 정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아주 쉬운 거야. 첫째, 우리 중국하고 친해야 돼. 친중. 중국과 친해야 될 걸?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일본과도 조약을 체결하는 게 좋아. 결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우리도 중국과 그동안 친해왔잖아. 그리고 또 뭐야? 일본하고도 조약을 체결했죠. 자, 하나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미국과 연합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연미론을 주장했습니다. 친중 결일 연미.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자고? 미국과 수교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중국 놈들이 늘 써먹던 전략이에요. 이게 중국이 늘 써먹던 전략이, 이런 전략을,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우리는 제2라고 합니다. 오랑캐, 아까 척합에서도 이자 나왔었죠?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해서 오랑캐로서 컨트롤, 통제한다 이런 뜻이죠.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용해서 누구를 견제하자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전통적인 EJ 전략에 의해서, 야 조선아, 너네 지금 러시아가 너네를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 러시아를 막으려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좋을걸?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아, 그 말 일리가 있네 라고 해가지고 조선이 미국과 최초로 수교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82년.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서양 미국을 야, 그러면 미국과 손을 잡았어?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잖아요. 우리나라를 녹한 나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았었죠. 그 나라들이, 야, 미국만 문 열어주고 왜 우리는 안 열어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문을 놓고 했는데 우리도 열어줘라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미국한테 열어준 그 문을 통해서 서양 여러 나라들이 개나 소나 다 들어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한 나라들만 보겠어요. 미국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영국이에요. 영국이 1882년에 미국보다 조금 한 발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인 1883년에 독일이 들어옵니다. 83년에. 상당히 일찍 들어왔죠? 그리고 1884년에 러시아랑 수교해서 이렇게 겨우 그 1, 2년 사이에 이렇게 다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나라가 늦습니다, 아직. 우리랑 전쟁까지 했던 나라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누굴까요? 프랑스예요. 병인양요 때, 흥선대원군 때 강화도에서 붙었잖아요. 프랑스는 과연 왜 못 들어오고 있을까요? 천주교를 인정해달라. 프랑스 신부 9명이 병인양요 때 살해당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 천주교를 포기하도록 인정해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크리스트교 전교 문제로 프랑스만 늦었어요. 그 늦은 프랑스가 언제 들어왔냐면 86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는 1886년에 들어오게 됐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져서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줄거리, 일본하고 먼저 강화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누구랑?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가 누구라고? 미국이었다. 특히 미국과 조약 내용에 황준선이가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의 내용이 개입되고 있다.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과 조약 이후에 영국, 독일, 또 러시아, 프랑스 이런 순서. 그 밖에 이탈리아나 벨기에 이런 나라 다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그 이후로 다 들어왔는데 굳이 떨거지들은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등등등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80년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막 복잡할 거다 생각하지만 몇 개 안 돼요. 할 게. 70년대 뭐라고? 개항. 80년대 뭐라고? 서양 여러 나라와의 조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상황이 이러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싸울 때는 흥선대원군 때였어요. 근데 이미 명성황후 민비가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 어때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전통 질서를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두 세력이 대립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을 직접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전통 질서를 지키자. 이게 뭐죠? 위정척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위정척사. 명절 때 동네에 척사대 이런 거 보셨어요? 그건 윷놀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척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지킬 위자죠. 수위 아저씨 할 때 위자를 이렇게 씁니다. 위. 지킬 위병 할 때 위. 뭘 지킨다고요? 올바른 것을 지키고, 우리의 올바른 것을 지키고, 척, 배척하다 할 때 척자죠. 사악하고 나쁘다 할 때 사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 그 전통 질서란 뭘 말하냐 하면 성리학적, 양반 이주 사회 질서, 지주 전호제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서양 세력, 그죠? 외세를 배척하자. 그 외세란 뭐냐? 서양 근대 문물입니다.
그죠? 또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천주교와 같은 이질적인 사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한 무더기가 있고, 이들과 맞서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개화 사상이다. 개화 사상이다. 그래서 이 개화 사상은 위정척사하고 극렬하게 서로 대립을 하는 주된 사상입니다. 이 개화 사상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우리 실학자들한테 왔어요. 실학자 누구냐 하면, 실학자도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중농학파와 중상이 있죠. 중농학파의 대표 선수 하나만 말해보세요. 정약용이죠. 중농학파 대표 선수는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중상학파 대표는 누군가요? 박지원이에요.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박지원이에요. 그 박지원,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 박 교수예요. 이어지나요? 이 사람. 지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우리가 잘 아는 열하일기에 또 그 연암 박전이죠. 양반전 허생전에 그 연암 박지원의 손자가 박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개화사상은 실학자 가운데서도 중상학파 실학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당시 일본 아까 개항을 우리보다 먼저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명 개화론. 알겠어요? 우리도 빨리 서양화를 해야 돼. 문명 개화를 해야 돼. 이렇게 일본의 문명 개화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 문명 개화론자들이 내세운 주장이 뭐냐면, 예, 일본은 중국은 중체 서용을 주장했고, 일본은 우리가 동도 서기를 주장했죠. 그래서 일본은 화혼 양제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일본은 뭐라고? 문명 개화론자들이 화혼 양제를 주장했고, 중국이 중체 서용을 주장했는데, 이 화혼 양제 중체 서용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개화사상가들도 동도 서기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신은 동양 것을 유지하되 서양 문화는, 근대 문물은 받아들이자라는 게 뭐예요? 동도 서기. 이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그릇 기자입니다. 물질을 말하는 거죠. 물질 문화를. 그래서 서양의 기술 문화는 받아들이고 동양의 정신은 우리 것을 계속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 문화는 받아들이자라는 이 동도 서기론이 일본에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 화혼 양제론. 그리고 중국에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요? 중체 서용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자, 중국의 중체 서용이란 몸뚱아리, 이게 몸체자 아닙니까? 중국의 몸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 그 서양의 기술 문화는 받아들이자. 이게 중체 서용이죠. 중체 서용. 그래서 일본은 또 뭐라고? 일본은 이 화가 일본을 상징합니다. 추석 선물로 화과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꽃 화자가 아니고 이 화자예요. 일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식집이라고 하지 않고 화식집이라고 합니다. 그 화가 뭐냐면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화혼, 그러니까 일본 정신, 원혼할 때 혼자죠. 혼령할 때 혼자죠. 화혼, 그 다음에 양키놈들의 제주, 기술문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체는 중국 거, 정신은 일본 거 그냥 간직하고 서양의 기술문화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는 뭐라고요? 부분적 근대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알겠죠? 이놈들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맞아 그래 너네들 말 되네 우리도 뭐라고? 정신문화는 우리 동양 것을 간직하고 서양의 기술문화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개화사상가들이에요. 됐을까요? 다시 말로 정리해 봅시다. 중국은 뭐라고? 보지 말고. 중국은 뭐라고? 중체 서용. 일본은 뭐라고요? 화혼 양제.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뭐라고? 동도 서기. 이 동도 서기를 주장한 개화사상가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중상학파 실학자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이 아닙니다. 박지원. 그 박지원이 아니죠. 이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박 교수의 할아버지 박지원이에요. 이렇게 개화사상의 형들. 이들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싸움 속에서 일어난 게 1882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모년의 이모군란. 1884년에 이쪽편에서 일으킨 게 뭐죠?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올 수 있겠어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워졌나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더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책에 들여다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알겠죠? 책이 이제 활자가 너무 적어서 보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곁에 두고 가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